안녕하세요. 시스는 김경주입니다. 전 18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교감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스트 라이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스트 라이트는 이 고스트라이터는 일명 유령 작가라고 하죠. 사실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령처럼 글쓰기 뒤에 숨어서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들 남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거나 야설을 쓰거나 선거 때 이 후보자들의 공약문들을 양력을 아주 세련되게 써주거나, 또 요즘에는 악플러 알바들이 다양한 스토리텔링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숨어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유령처럼 숨기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고스트라이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신생 영화사에서도 이런 고스트라이터들은 휴지처럼 백업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버려지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다시피 이 유령 작가들은 정말 이 사회 곳곳에 언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고용과 이 피고용주의 상생의 관계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고스트라이터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잉여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면 비정규직의 패러다임 안에서 자신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말로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 글 쓰는 행위를 매문가라고 부릅니다. 문장을 팔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장르와 경계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써주는 일, 소위 말해서 매문가, 즉 문장을 판다는 뜻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유령 작가들의 글쓰기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자본주의의 메커니즘과 저희망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실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은 생계형 글쓰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여전히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유령처럼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고 또 세상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유령 작가를 정의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장 속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오랫동안 유령 작가로 지내왔습니다. 신춘문예라는 과정을 통해서 순수 문학을 하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데뷔를 했지만 정말이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부닥쳤고요. 이 사회가 건강한 작가 하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면서 첫 시집을 내기 전까지 시의 원심력과 지구력으로부터, 시의 자작력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고스트라이터로서 정말 매문가로서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요. 요즘에는 신춘고화라고도 부르더군요. 신춘문예를 통과해서 약 몇 년이 지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전부 고화가 돼버린 자들을 신춘고화. 사실 제가 카피한 겁니다. 그걸. 저 역시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는 이 고스트 라이팅이 상당히 창조적인 라이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오히려 역설을 하고 다닙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에게도 설명이 곤란했던 참혹한 리얼리티가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즉 생존을 위해서 글을 썼던 시절이 저에게는 오히려 이제는 실존적인 물음들을 던지게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유령 작가, 고스트라이터는 저의 정체성처럼 다루어지곤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작가 중에 자신의 양력에 야설 작가, 대필 작가로 오랫동안 지내왔다라는 양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끔 아예 양력을 써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존적인 글쓰기에서 실존적인 문호가 왔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글을 썼던 질문들이 나는 왜 글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유력이라는 것이 비단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실체 자체가 하나의 유령이고 내가 지향하는 글쓰기 자체는 하나의 유령 같은 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저의 정체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고스트라이터로서 제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왔는지를 처음으로 한번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령 작가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쓰기의 문제와 현장에서 살아남는 글쓰기의 문제 속에서 고민해 왔는데요. 저는 야설 작가로서 아주 오랫동안 글을 써왔습니다. 데뷔 후 몇 년간 저는 야설 작가로서 상당한 시간 동안 글 작업을 해왔는데요. 이 잡코리아에서 어느 날 저는 하나의 배너를 발견했어요. 상상력 꽝치는 작가 모집.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상상력 하나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찾아갔죠.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분이 몇 년 전에 제 귀에 해주었던 말이 지금까지도 맴돌고 있어요. 지나친 상상력을 기대해 보겠소. 그 이후로 저는 음란물 제작자로 여러 종류의 음란물을 서비스화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야설이란 건 에로 전문 사이트에서 써달라 하는 각종 다양한 에로틱한 글들을 써오면서 인터넷과 이 스팸 시장의 연동 구조를 활용하여서 다양하게 분사시키는 글쓰기를 뜻합니다. 저희들끼리 말로 일명 AS 글쓰기라고 하는데 제 글이 어디로 퍼지는지도 알 수 없고 스팸 메일이 그렇듯이 어떻게 가공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스트적이죠. 그 시절엔 글을 쓰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는 일보다 허벅지를 극적거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제가 썼던 수많은 야설 제목 중에 아주 조회수를 상당히 초과했던 두 편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보충수업 교사는 어설픈 이론과 설익은 논리로 무장되어 있던 저의 과잉된 자의식 속에서 발표했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아주 많이 까였죠. 보충수업. 밑에 있는 오빠의 손장난이 너무에는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정말 손이 못 갈 곳이 없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지만 저 내용은 제가 이미 수거를 해서 인터넷에 아무리 뒤지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충실하게 인터넷 검색사로서 야동 따위는 얼마든지 많이 보았고 그 정도 야설쯤이야 나도 언제든지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정도의 각오로 야설 작가가 되시고자 한다면 아마 백전백패할 확률이 큽니다. 흔하디 흔한 신춘문예나 작가의 신인상을 뽑는 허수의 경쟁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바닥은 경쟁률이 심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도 수번씩 여러분의 메일 속에서 스팸을 찾아보는 메일에 이 스팸 메일의 문구나 카피를 누군가 계속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스팸 메일들을 누군가는 글쓰기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생계로 매달리지만
순수 문학을 하는 분들은 간절함 정도였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 없죠. 저는 야설을 쓰면서 한 가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글들을 누가 읽을 것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제 쪽에서 소비자를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외로운데 이 야설을 보는 자들도 얼마나 외롭겠는가. 어찌됐건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글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설은 곧 한 인간의 감정의 영역에 대한 작은 배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년에 수백 차례 때로는 수십 차례 특강을 가면서 저는 문학에 대한 특강을 할 때마다 아주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합니다. 문학은, 예술은, 창조적인 작업은 재능보다는 용기의 문제다. 이 시대에 시를 쓴다는 건 무모한 열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더욱더 용기의 문제를 물어야 할지 모른다.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야설을 쓰면서 했습니다. 야설을 쓰기 위해서는 재능을 탓하기 이전에 용기가 먼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마치 시가 언어의 양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을 배분하듯이 야설 또한 언어의 양을 문장에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질을 생산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야설 작가를 꿈꾸시는 분이 계실 거죠. 언젠가 글쓰기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고스트 시절,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그 타이피스트 시절, 무명의 시절, 유령 작가 시절을 견디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배로서 약간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설 작가 창작 원칙 요령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 야설을 쓰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버려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 기준이죠. 여기서 남이 하지 못하는 상상이나 남이 해서는 안 되는 음란이 곧 도덕입니다. 제 선배 야설 작가는 이 일을 그만두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 같다. 너도 곧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시절이 올 것이다. 이 야설은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상상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소재의 고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지나친 상상은 때로 정신이 오돌락가락할 정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커다란 어떤 상실감을 겪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이 소재화됩니다. 특히 저희들끼리 말로 근친 비유라고 하는데, 근친 상가는 기본이죠. 오늘 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자친구가 제 글 소재가 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만났던 우연한 한 여자가 소재로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로 괴로운 짓인데요. 하지만 제가 이 야설을 쓰면서 무엇보다 모국어의 속살에 예민해질 수 있었던 시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특강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국어로 이루어진 한국어의 사전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언어보다 외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외자를 아주 사랑하는데요. 하나는 곁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은 야설에서 모두 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언어는 야설 쓰기에서 그 고유한 결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바로 모국어의 속살에 예민해지고 때로 이것은 굉장히 암시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야설 작가에게는 명함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요. 가족들에게는 첫 원고에 해당하는 제목 보충 수업 교사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자친구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각색하고 있다고만 말을 했죠. 야설을 쓰다 보면요, 자기 안에 있는 괴물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속물 근성과 자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괴물들을 마주하다 보면 프로이드가 무의식은 자신의 사회를 해독해야 할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했듯이 다양한 무의식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 형태의
새로운 실체들이 탄생할 때까지 맞서게 되죠. 저는 소재 고갈에 시달려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뉴스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구에 내려온 외계인까지 침범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설작가 창작 원칙의 요령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팬레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정말 많은 팬레터가 생각보다 옵니다. 주로 10대보다는 중장년층이죠. 주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인데 그들의 문자메시지 팬레터나 이메일 팬레터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잘 보고 있어. 다음번엔 좀 더 묵직한 것을 원하오. 당시 저의 필명은 바람둥이 돈주왕을 바꿔서 김주왕이었습니다. 제가 여성이라고 착각했는지 정말 많은 팬레터가 오더군요. 야설을 쓰다 보면 소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학을 하면서도 소통과 공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소통은, 진정한 소통은 원웨이, 즉 한 방향이 아니겠죠. 또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질의 문제라는 생각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축구의 점유율이 축구의 승패를 가르지 못하듯이 100만 명의 독자가 읽고 있는 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이 질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듯이 수없이 많은 야설을 쓰고 있다 한들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래서 소통이나 양의 문제보다 질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글쓰기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야설은 독자를 군중의 개념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개념으로 전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대필 작가 시절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필 작가야말로 진정한 고스트라이터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죠. 타인의 삶을 대신 써주고 자신의 삶을 숨겨야 하는 글쓰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자서전을 비롯해서 그 대필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글을 대신 해주는 글쓰기죠. 이완 맥거리가 출연을 해서 대필 작가, 즉 고스트라이터로서 알려지기도 한 것이죠. 이 대필을 할 때는 모든 대필 작가들은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모두 다 신화 속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쓰고자 할 때 자신의 무용담 속에서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지고 싶어 하죠. 그 대필을 하는 행위는 신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의뢰인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나는 현실을 써내야 하지만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삶을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 자들은 신화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의뢰가 옵니다. 이 신화 속 주인공인 의뢰인이 의뢰 비용을 에디터에게 제공하죠. 그러면 에디터는 고스트 작가를 찾아서 성금을 지불하고 이 고스트인 작가는 의뢰인과 끊임없는 인터뷰와 끊임없는 신화를 재창조하면서 마지막 완납금이 올 때까지 맨발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요 고객 대상은 중업계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로 리더십으로 성공하신 CEO 출신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군수, 연예인, 방송인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입만 뻥끗하면 메인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들 많죠. 녹슨 열쇠로도 문은 열린다.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는 대필 작가들에게 아주 특히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고스트라이터들에게는 전언처럼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대필은 그 경력이 눈에 드러나지 않죠. 자신이 썼다는 것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혹시 사이드와인드라는 미사일을 아세요?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는 미사일을 사이드와인드라는 열추적 미사일을 하는데요. 대필게도 열추적 미사일처럼 경력이 남으면 끝까지 그 작가를 쫓아와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여도 할 수 있는, 나이를 먹어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이 자서전 작업인데요. 바로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나이를 먹어도 이 녹슨 열쇠가 되더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한번 맛을 보면 그 중독에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자서전의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저 역시 의뢰를 받곤 하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은 곧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산도르 마리아라는 작가는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당신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답에 나의 고향은 나의 감정이올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설 작가를 비롯한 고스트라이터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고스트라이터들에게 이 말은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언어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유령처럼 수없이 많은 문장 뒤에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내 고향은 곧 나의 감정이었다는 것, 내 감정 자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글쓰기를 지향했던 사람들의 실존은 아주 외롭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헐벗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령 작가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세계가 하나의 유령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유령인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실체가 유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외롭고 지난한 시절을 보내기 마련인데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야설 작가와 대필 작가를 비롯한 고스트라이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대신 써주고 타인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의 흔적을 찾아 떠돌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유령처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두운, 블랙보다 더 어두운 다크 코미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0년 동안 실내 야구장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실내 야구를 한 친구가 있고, 또 한편에는 10년 동안 메이저 무대에 단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못한 채 마이너 무대에서 2부 리그에서 운동을 하는 야구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둘 중에 누구의 실력이 더 나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첫 번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내 야구장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야구를 하는 사람. 두 번째, 한 번도 무대에 서보지 못했지만, 무대란다, 베이스 홈에 서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실내 야구장에서 10년 동안 하루도 야구를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은 팔 근육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필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현장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는 홈런이 무엇인지, 도루가 무엇인지, 관중의 야유가 뭔지, 굴욕감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10년간 끊임없이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무대로 서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친구는 단 한 번의 홈런을 남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헤매는 과정을 꾸면서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를 비롯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홍대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수없이 많은 고스트라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 고스트라이터들의 정체성은 유령처럼 자신의 흔적을 찾아 떠다니고, 이것은 하나의 다크 코미디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희극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현장에서 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글을 쓰시고 앞으로 작가로서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겪게 돼야 될 고스트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절에도 여러분,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